거의 남자 주인공이 그냥 저 같았어요. 그 전형적으로 연애 못하고 이건 내 얘기를 알고 만든 영화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건축과 결혼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탑3 중에 하나가 유 교수님이 아닐까? 기생충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반지하라는 공간을 너무나 적절하게 쓴 영화가 건축과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가들이 연애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연애를 구조적으로 하나요? 이렇게 딱 짜가지고 이렇게 딱. 저는 그런 작업남은 아니었거든요. 얼마쯤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려면 요즘? 10억. 네? 10억이요? 네. 우리는 딱 보면서 2층에 저기 난간이 생겨야 되는데 저게 허가가 안 날 텐데. 야, 저 폴딩도 저거 태풍 한 번 오면 물 다 질 텐데 뭐. 제가 나중에 건축주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드디어 이분이 나오셨구나. 많은 분들이 무척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유현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세배해서 그러세요. 네. 뭐 이 공간 익숙하시죠? 네. 며칠 전에 여기서 막 널브러 주무시고만.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 자리였었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알쓸별잡에 저희 이야기에서 쫑파티 비슷하게 그렇죠. 했었었죠. 사실 이렇게 초대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영광입니다. 이 파이아키아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한 번은 꼭 뵙고 싶었고. 근데 그 알쓸별잡 찍기 전부터도 저게 이동현 선생님을 좀 뵙고 싶었거든요. 제 주변 분들이 너무 많이 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뵙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교수님을 이제 독자로 처음 만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알쓸별잡을 통해서 배웠는데, 저렇게 사실은 이제 셜록 현준이라는 100만 구독자가 넘는 그 채널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았던 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말씀은 이렇게 번쩍번쩍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쓸별잡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느꼈던 것이, 인간이 공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세계가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를 사실은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서 교수님 너무 재밌으시고. 제가 뭐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여기서는 또 말씀을 이렇게 살짝 또 골라서 하실 테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시각적인 거니까. 건축하고 되게, 지난번에 왜 놀란 감독 만났을 때도 얘기했듯이 영화 감독이 작업하는 그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개념을 잡고 그거를 화면 안에 구성으로 담아내고 플롯을 짜고 시퀀스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건축하고 되게 비슷해요. 건축가를 안 했으면은 만약에 세컨으로 하고 싶은 직업은 저는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짜나가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세상의 이면을 보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탁월하신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진 않고 깊이가 좀 얕아요. 제가 영화를 보는 깊이가. 제가 그거를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생님 그 지휘하는 거에 한번 갔다가. 거길 왜 오셨어요? 제가 선생님 좋아해서 그 컨택트 영화를 볼 때 이 영화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동진 선생님의 그 지휘를 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거기 가서 보고서 제가 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짜 이게 영화를 보는 깊이가 다르구나. 거기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영화 뭐지? 막 이러고 봤는데 설명을 듣고 났더니 명작이구나 이게. 그 다음에 깨달았거든요. 제가 좀 끕니다. 사람들을.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은 진짜 사이비 교주해도 되겠다. 참 남 얘기하신다는 생각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저는 사실 진짜 알쓸별잡을 나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그 제작진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부르면 나갔겠지만은, 사실은 이동진 선생님이 나오신다는 얘기 들어서 이거는 뭐 뒤를 볼 것도 없다.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군요. 갑자기 막 어깨가 올라가는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교수님을 모시고 들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일단 뭐 파이아키아에 처음 나오시는 거니까 뭐 또 나와 주시겠죠. 처음 이 자리에서는 교수님이 가장 그 건축가의 눈으로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뭘까 추천받고 싶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건축학개론을 골라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그렇게 잘 보는 편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그 감독에 따라서 이 감독이 생각하는 패턴하고 저하고 이제 주파수가 맞는다고 하잖아요. 딱 그럴 때 뭔가 그 감독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막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많이 오버랩이 되는 분이 그 이용주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학개론에 관한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대한민국의 탑3 중에 하나가 유 교수님이 아닐까? 그럴까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경험도 거기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글쎄 말이에요.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그 영화 자체가 참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고요. 네. 이게 나온 지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2011년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벌써 12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그 감성의 결이라고 그럴까? 네. 이런 게 저한테는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그렇죠. 당시에 극장에서 보셨나요? 네, 극장에서 봤고요. 저희 그 이용주 감독이 연대 건축공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 동문들이 단체 관람으로 한 30명이서 네. 30명이서 거기 도산공원에 있는 CGV에 가가지고 네네. 단체로 그것도 우리 그 헤드폰 끼워서 듣는 그 약간 음향 좋은데 네네. 거기서 봤거든요. 거기 이렇게 약간 전체로 영화관을 통째로 렌트해서 볼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했고. 그건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날 생카 하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는 글쎄 뭐. 네. 팬들이 그 정도는 안 해주셨나요? 아니, 그 당시 좀 완전 노바디였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그 영화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네. 그 영화를 저희 동문들이 다 보고서 네. 그 다음부터 동문회가 잘 됐어요. 그 영화를 같이 보러 간 사람들끼리 네. 계속 자주 만나고 그런 계기가 됐던. 네. 거기 또 왜 음악 하신 그 김동률 씨도 또 연대 네,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잖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는 막 너무 극공감하면서 봤거든요. 연대 건축공학과는 그냥 이 영화로 상징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이용주 감독님이 1년 후배이신 건가요? 저도 학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 2년 후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요? 네, 지금까지도 뵌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다만 제 동기들이 뭐 같이 설계사무소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아는 거죠. 그럼 김동률 씨는 아시나요? 그분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네. 건축공학과 연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용주 감독님도 제가 이 영화 나온 다음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김동률 씨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완전히 각계전투입니다. 근데 전혀 동문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 거의 이렇게 없는 약간 개인주의가 만연한. 자, 이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이 영화를 처음 그때 보셨을 때는 그럼 어떤 생각 드셨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정말 거의 남자 주인공이 그냥 저 같았어요. 완전 내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형적으로 연애 못하고 찌질한 그 남자의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미숙하다고 그럴까? 네. 제가 딱 대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로 똑같았냐 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초반에 그 음대 여자를 여학생을 짝사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하고 똑같네요. 네. 그때 혼자 좋아하고 당연히 말도 못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그 고백을 들어주던 친구가 재수생 친구였어요. 납득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재수생 친구는 맨날 얘는 연애를 잘하는 애여가지고 발렌타인데이 때도 걔는 초콜릿을 막 엄청나게 큰 거를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거를 집에 갖고 가면 제가 쫓겨난다고 저한테 먹으라고 줬거든요. 근데 그 발렌타인 초콜릿을 선물한 그 걔의 당시 재수생의 여자친구가 중학생이었어요. 이거 저희 싱숭이 생숭이 거네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걔 맨날 이렇게 무스 바르고 다니고 그래서 이건 내 얘기를 알고 만든 영화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본 적도 없다니까요, 그분. 아니 그냥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선배의 어떤 이야기를 야 이건 영화다 싶어가지고 이용주 감독님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의 얘기일 것 같은데 그게 전형적으로 그 약간 소심한 그 약간 소극 뭐라 그럴까 연애 못하는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남자들의 이제 전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쯤이면 이 영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거의 뭐 그래서 진짜 너무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화를 볼 때 공간의 구도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제가 이렇게 읽히시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게 뭐 봉준호 감독이 그렇고 그다음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그렇고 그다음에가 이분인 것 같아요. 이용주 감독의. 또 크리스토퍼 놀란. 네, 크리스토퍼 놀란도 그런데 놀란 감독은 나머지 분들만큼은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읽히지는 않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용주 감독 영화는 이게 뭐랄까요? 되게 세심하게 제가 이제 건축을 디자인할 때는 항상 관계를 디자인한다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건물 안에서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디자인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 영화를 딱 보면은 그 화면의 구도나 이런 것들이 등장인물 간의 미묘한 관계들을 공간적으로 너무 세심하게 잘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게 훨씬 저한테 많이 와닿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이 건축공학과 영화 속에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이제 배수지 씨가 이제 승민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제옥 오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빠가 왜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뭐 키고 잘생기고 돈 많고 무엇보다도 건축을 하는 남자 멋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랬나요? 아니면 이게 건축공학과를 나왔던 감독의 판타지인가요? 건축가들이 연애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능숙하신 분들은.
연애를 구조적으로 하나요? 이렇게 딱 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딱. 네. 약간 건축학과가 성격으로 치면은 문과, 이과, 예체능의 중간 정도쯤에 있어요. 그런 면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문과적인 상황도 있고, 또 예술적인 것들도 있고, 이과적인 그런 합리성도 자꾸 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만나서 얘기하거나 할 때 대화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건축학과 학생들은.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도면통 탁 들고 다니고, 그런 것도 멋있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제 드는 생각인데, 모든 동물의 기본,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의 수컷들은 기본이 뭐냐면은 보금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보면은 수컷들이 둥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짝짓기를 하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 커플을 위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물에서 짝짓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집값이 올라가 가지고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결혼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그런 네, 주로 그 영향은 사실은 동물들만 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가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뭔가 이 사람은 나의 공간을 뭔가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해 봅니다. 근데 굉장히 그 로맨틱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실제로 그 500일의 썸머 같은 영화에 건축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팔에다가 막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앞에 그 건물들 같은 거 스케치 그런 거 하셨어요? 저는 그런 작업남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걸 못했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건축학 하는 사람 아니면 천문학 하는 사람 여기다 별자리 그려주거나 뭐 이런 건데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저 장면이 저렇게 로맨틱하게 그려지다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500일의 썸머도 좋아하시겠네요? 네, 좋아하죠. 그래서 약간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남자가 좀 찌질한 건축가 그러네요. 남자로 나오고 여성분이 좀 리드하고 좀 이렇게 아웃고잉하는 스타일로 나오고 그래서 둘이 되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자 쪽이 상대적으로 실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둘 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여자 또 괜찮으신 분으로 나오고. 그러네요. 그러네. 굉장히 많은 공통점들이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건축학을 전공하시기도 하고 또 건축가이기도 한 분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실제로 많은 영화들이 다르게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배경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그 공간을 보게 되고 이 감독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왜 로케이션을 저기를 잡았을까? 그리고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카메라 앵글을 많이 보죠. 카메라를 도대체 어느 각도에서 어디를 찍었는지, 어느 배경으로 찍었는지. 아무래도 저희는 건축가는 항상 내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투시도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컨셉과 이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한 장의 그림이 너의 컨셉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도와 하다못해 거기에 사람을 투시도에 어떠한 사람을 어디에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도 그 개념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는 산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여기는 누가 뭐 벤치에 앉아서 어디를 쳐다봐야 되고 그렇군요. 여기는 어린아이가 이 기둥 뒤에 숨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배치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볼 때도 똑같이 봐요. 왜 저런 색깔 옷을 입어야 되는지 왜 이 장면에서는 다 빨간색 계통의 옷을 입고 나오는지, 뭐 파란색 계통의 옷으로 바뀌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 수행하는 업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건축도 당연히 이 종합 예술이고, 예술 분야 중에서도 영화는 사실은 돈이 가장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건축도 사실은 뭐 예술 분야에서 가장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많은 영화들이 이제 현재 실제 로케이션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세트장에서 찍지 않습니까? 세트라는 것 자체가 건축이잖아요. 그렇죠. 건축 공간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건축을 하거나 뭐 도시 설계를 하거나 할 때 그거를 연극 세트 만드는 사람처럼 마인드로 가야 된다.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쓰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걸 느끼게 할 것인지를 먼저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담을 만한 스테이지를 디자인한다는 마인드로 이거를 설계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세트 만드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 경우에는 이제 실내만 꾸민 거지만 파이아케를 처음 제가 만들 때 그때 이제 봉일범이라는 건축가님하고 제가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같이 이렇게 그분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걸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다 완성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제 책이 그때 막 나와서 제가 책에다 사인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사인했던 글귀가 기억이 나는데, 다시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은 누군가의 삶에서의 꿈을 가장 크게 실현시켜주는 사람? 이 영화에서도 보면 서연의 꿈을 어떤 식으로 실현시켜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이게 단순히 어떤 공학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꿈도 실현시켜주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의 미싱된, 그러니까 불완전했던 부분을 보완해주는 약간 부모 같은 역할도 하고 그 영화를 보면은 되게 훌륭했던 영화가 이 영화가 스토리가 맨 처음에는 신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다 부수고서 신축을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막 설명을 막 영어로 막 얘기하잖아요. 얘가. 전문 용어로 막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창 시절에 둘이 같이 있다가 얘는 건축가로 성장하고 얘는 뭐 아나운서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의 과거의 이야기는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접근을 할 때에는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됐고 또 건물을 지을 때에도 너의 거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한다 했다가 중간에 리모델링으로 바뀌고 그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다가 하다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프로그램을. 서연도 성장을 했고 그 옛날의 집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게 2층 증축을 딱 얘기할 때 증축을 하면서 모든 게 풀리거든요. 방향성이 쫙. 그러니까 그게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 건축가가 2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예산과 모든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한 방에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게 건축가 일인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아니 이건 또 뭐죠? BTV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경품이죠. 모두에게 무조건 VOD 할인 쿠폰을 드리고 추가로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5만원과 네이버페이 5,000원도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 뭐 이 영화에 어떻게 생각하면 왜 영화 제목이 처음에 이제 사실은 충무로에서 그 당시에 이 영화가 처음 기획되거나 이야기됐을 때 영화 제목이 건축학 개론이야. 그러니까 너무 잘 흥행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목이. 물론 이제 이 자체가 멜로 영화라는 생각도 잘 안 들 정도로.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영화의 건축학 개론이라는 제목이 너무 잘 맞기도 하고. 실제로 건축학 개론을 대학 들어가자마자 처음 배웠던 20살 두 남녀의 첫사랑을 다루면서 또 그들의 꿈이 사실은 15년 뒤에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정확하게 찔러주신 것처럼 그 집이 처음에는 원래 딱 밀고 그냥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짓는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2층만 올리는 걸로 그러면서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과 지금 또 다시 만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얻는 것 같은 그것이 이제 영화랑 같이 가잖아요. 그런 또 측면에서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 영화에서 저는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이제 2층이 완성되고서 자기 2층 방에서 나가서 옥상 옆에 있는 잔디밭을 막 걸어다니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 지붕이라고 하는 요소는 뚜껑을 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장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2층 집을 그 지붕을 뚫고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한계점,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수식적으로 이 한계를 극복하는, 예를 들어서 마치 종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2차원의 존재지만은 여기서 튀어나오면 9가 되잖아요. 3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처럼 단층의 플랫한 거에서 2층짜리 집이 됨으로 해서 입체적이 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그 지붕을 밟고 걸어가는데 발을 아마 찍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갈등과 풀리지 않았던 15년 전의 그 사건이 뭔가 이제 약간 승화되면서 이제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남자 주인공 딱 누워 자고 있잖아요. 자기 할 일 다 한 거지 이제. 그 모든 문제 극복을 다 하고 딱 자고 있을 때 옆에 서연이 이렇게 쳐다봐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안 볼 때 쳐다본다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남자는 사실은 이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여성의 사랑을 얻고 싶었던 건데 이제 비로소 그때 이제 자기가 원하던 거를 딱 얻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장면이 되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것을 이제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창 딱 여는 순간 와, 저 집 진짜 저걸로 이제 저 집은 끝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극 중에 등장했던 그 서연의 집 자체를 건축가로 보시면 어떤가요? 저는 되게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옛날의 기억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특히나 그 옆에 수도가에서 어렸을 적에 발자국 찍힌 거나 뭐 이런 거 그걸 어항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그런 옛날의 기억들을 보존한 것도 있고 뭐 키 큰 이것들 다 보존하고 그러잖아요. 흔적들을 남기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한 베일을 앞으로 나와서 거실을 만들고
창문을 다 파노라마로 딱 바꾸고 근데 그 장면에 저는 인상 깊었던 거가 카메라를 딱 거실 쪽에서 찍거든요. 그러면서 딱 그 시점이 파노라마를 딱 정면에서 보는 스크린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도 가로로 긴 창문으로 훔쳐보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창문이 있고 그걸로 바깥에 수평선을 쫙 보고 남자 주인공이 실루엣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이 저하고 동일하게 매치가 되면서 내가 그 남자 주인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옆에 쫙 이걸 거들 때 뭔가 이 가슴이 확 열리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그게 진짜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여자 주인공이 맞습니다. 음악 들을 때도 그 똑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거기는 요번에 이제 창문이 닫힌 상태로 근데 그 똑같은 구도에서 찍거든요. 근데 주인공만 바뀌고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닫혀 있고 남자가 열고 여자가 닫고 음악을 듣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영화가 결국에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두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두 사람의 공간을 가지려고 스트러글링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음악 듣는 이 장면과 딱 조우되는 장면이 뭐냐면은 강남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음악 듣는 장면. 나눠서 이렇게 듣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딱 보면은 강남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들이 많은데 자기들의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가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음악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이어폰을 딱 들으면은 내 공간은 딱 갇혀진 느낌이 들잖아요. 청각을 컨트롤하면서.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는 같은 음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못 듣는 음악을.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서 듣는 음악을 듣는 그 장면은 그 정말 비싸고 내가 의지할 곳 없는 그런 공간이 없는 곳에서 딱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15년 지난 다음에 실제로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두 사람이 떨어져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 여자가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의 공간을 완성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아, 진짜 기가 막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영화에서 이렇게 공간을 보시면서 보면 영화가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확인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초반에 가장 그 두 사람이 썸을 탄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어폰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 로맨틱한 경우인데 그때 보았던 건 그 사실이 옥상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로맨틱한 게 현재에서 또 다른 옥상에서 이렇게 누워보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되고 초반에 또 굉장히 로맨틱했던 게 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류장에서 상대에 자고 있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것이 현재에서는 또 정반대로 이번엔 여자가 남자를 자고 있는 걸 보잖아요.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엮여나가지는 방식 같은 게 영화가 정말 로맨틱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다른 각도에서 영화 보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역사인 것 같거든요. 제일 여기서 나는 내가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공간을 만들고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으려는 남자가 악당이 하나 나오잖아요. 빌런이. 그 앞서방파 유연석 씨가 연기하신 분. 그러니까 그 유연석 씨하고 이 주인공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유연석 씨는 공간이 있어요. 자기 오피스텔도 있죠. 그러네요. 초대할 수 있고 자기 차도 있죠. 그러니까 내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이 사람을 초대하면은 그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수컷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경쟁 상대가 그런 공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무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겠죠. 엄청난 열등감이 느끼는 거예요.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마음이 짠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한옥 장면 있잖아요. 그 한옥 장면에서 연습장 깔아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내가 이 여성을 위해서 뭔가 공간을 해주고 싶은데 집을 짓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거보다 돈 적게 드는 게 자동차고 그거보다 좀 적게 들어가는 뭐 카페 빌려 쓰는 걸 거고 그거보다 돈 적게 들어가는 건 의자 하나를 빌리는 거고 의자도 못하는 사람들이 방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등받이도 없는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그냥 앉으려고 하니까 거기다 딱 방석을 대는 그 마음이 벌써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 다음에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액션을 반지하로 이사 갔을 때 커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하라고 하는 그 창문을 통해서 행인들이 계속 훔쳐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그게 싫은 거지. 가려주는 거군요. 이 여자를 지키고 싶은데 자기가 반지하에 월세를 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커튼 달아주는 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짠한 거야, 그거 보면서. 그 둘이 막 대화를 하고 이제 그 서연이 막 책꽂이에 책을 정리하는데 이 남자는 거기서 커튼을 갈고 커튼을 딱 친 다음에 내려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수컷의 그 본능이랄까? 사랑하는 사람에서 공간을 그게 할 수 있는 나름의 베스트. 나름의 베스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15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한 집을 만들고 공사를 짓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음악까지 딱 주고 오잖아요. 다 그게 이제 완성을 하는 거지. 내가 공사비는 대주는 못할지언정 디자인을 해서 마음이 정말 짠해요. 내가 보면은 짠하죠, 정말. 네, 사실은 이제 그 영화에서 그렇게 지하 공간에 커튼을 달아주는 것이 세월이 15년 지나고 나면 커튼 같은 창문을 달아주는 거죠. 근데 이번엔 반대로 열어주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영화가 참 구조적으로 잘 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유연석 같은 사람이 이제 돈방석을 깔아주는데 얘는 연습장 방석을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참 처연하다라는 생각이. 누구한테 이입하세요? 저로 완벽히 남자 주인공이죠. 네, 아니 제욱도 연대 건축공학과예요. 그 선배?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뚜벅이었고, 그래서 저는 완벽히 남자 주인공이 100% 정말 저희 어머니가 영동고등학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방파. 그러니까 압이긴 한데, 근데 저는 잘 나가는 사람, 대학교 다닐 때 여자 손도 못 잡아봤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그 이재훈 씨의 감정이입을 너무 과하게. 아니, 아시는 것도 너무 많고, 화술도 너무 뛰어나시고, 외모도 또 좋으셔서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키가 작잖아요, 제가.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누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혀 아닙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서연의 집 보면 저는 사실 세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쯤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려면 요즘. 네, 건축주가 저렇게 해서 1층 위에 2층으로 새로 이렇게 증축 형태로. 요즘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공사비가 한 1.5배 올랐고, 제주도가 제가 나중에 건축주가 될 수도 있어요. 서울에 비해서 한 1.2, 3배 비싸요. 제주도. 서울보다 더 비싸다고요? 서울보다 더 비싸요. 이렇게 운송비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일단 비싸고, 제주도가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스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제주도에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를 지었는데 한 6개월이면 공사 끝날 거라고 시공회사에서 호언장담을 했는데 한 14개월 걸렸어요. 공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 거죠. 공사비가 한 2배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 정도의 집을 짓는다. 땅값 10억. 네? 10억이요? 네. 그 정도의 공사비 10억. 이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전 예상을 합니다.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제주도에서는 살 수 없는 걸로. 그렇군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지금 위치도 참 너무 잘 골랐다라는 영화 속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보이는 그 전망 좋은 바다가 이게 뭐 일망무지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 약간 이렇게 암석들, 무슨 암초들 이런 게 많아요. 점점이 박혀 있는데 그게 두 사람 사람 같잖아요. 깔끔하게 두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 모습들도 영화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집은 이제 건축가가 그냥 약간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은 왜 그 김성욱 교수님 말도 안 된다고 뭐 영화 과학자들이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딱 보면서 2층에 저기 난간이 생겨야 되는데 저게 허가가 안 날 텐데. 건축법상 1.2m 높이의 난간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야, 저 폴딩도 저거 태풍 한 번 오면 물 다 질 텐데 뭐 보기는 좋은데. 저거 한번 옆으로 날아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죠. 사실은 영화 속에서 이제 서연의 집이 워낙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어쨌건 둘에게 굉장히 미진하기도 하고 미련도 남았던 그 사랑을 다른 형태로 승화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집 말고도 사실은 공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등장하는 그 정릉 집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살다가 지금은 아무도 안 사는데 사실상 둘만의 공간처럼 그래도 굉장히 구옥이잖아요. 맞아요. 그 집은 또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이 또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둘이 처음으로 사실은 따로 학교 밖에서 만난 거잖아요. 둘이 딱 들어오는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릉에서 얘가 찍잖아요, 사진을. 막 이렇게 나뭇가지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구도 안에 프레임 안에 딱 들어와요. 그때부터 이 남자의 인생에 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골목길을 막 걸어요. 너 여기서 산지 오래됐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갑자기 여자가 좌회전을 딱 해서 골목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급 좌회전 해가지고 한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길이라고 하는 거는 네. 누구나 다 스치는 공간이잖아요. 이동하는 공간. 거기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서 그 길만 걷다가 헤어졌으면 그냥 아무 사건도 안 생기고 끝나는 건데 네. 사실은 서연이 거기서 골목길로 좌회전 한 거가 얘기의 시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골목길로 들어가고 거기서 한 번 더 한옥으로 문 열고 들어가면서 이제 머무르는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부터가 두 사람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골목이든 그런 데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퍼블릭 스페이스고 네. 한옥의 마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공유 공간이 돼서 네. 되게 중요하다 느껴지는데 그 공간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네. 시계밥을 딱 주거든요. 네네네. 그 서연이 네. 그 딱 시계를 다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의 시간은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 이런 딱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 딱 되면, 그러니까 그 영화를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아 서연은 그때부터 이 남자한테 호감이 있었구나,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게 보여요. 네. 근데 대부분의 그 나이에 그 재훈 씨 같은 찌질한 남자, 저를 포함해서 그 시그널을 눈치를 못 채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네. 들어가서 얘는 그냥 뭐 어때 아무도 안 오고 자기는 딱 여자가 주도적이잖아요 항상 왼쪽으로 네. 이끌고 말해도 자기가 그냥 앉아버리거든요. 네. 남자가 얼마나 소심한지가 여기서 보이는데 네. 딱 여자가 앉을 때 나무 기둥 오른쪽에 딱 앉아요. 네네네. 근데 옆에 빈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앉으라고 하는데 차마 여기 못 앉고 네. 기둥 건너편 쪽에 앉아. 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그냥 방석만 깔아주고 네. 감히 그 여자의 영역으로 못 들어가는 너무 네. 소극적인 남자가 된 거죠. 이 남자가. 네.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동선이라든지 행동들이 성격이 너무 잘 보이고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되게 잘 보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러브레터랑 이 영화에 공통점이 있는데 네.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둘 중에 한 사람만 굉장히 좋아했던 첫사랑 얘기처럼 보이는데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이었구나라는 네. 걸 깨닫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서연은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고 네. 또 시그널을 많이 줬잖아요. 네, 내가 너한테 관심 있고 좋아해라는 걸 주는데 그걸 하나도 눈치를 못 채는데 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슬프게 느껴지는 게 눈치를 못 채는 이유가 얘가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많아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나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시그널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굴 정말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면서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숭배하게 되고 네. 저 사람이 날 좋아할 리가 없지. 이게 그러니까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대 앞에만 네. 서면.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젊은 남자들, 남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반대도 있잖아요. 도끼병에서 무조건 자기는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은 그냥 친절하게만 해줬을 뿐인데 나를 사랑하나 보다, 좋아하나 보다. 나간 애들이 지금. 큰일 나죠, 그런 애들 진짜. 네, 그런 경우들도 오히려 많은데 이 영화는 정반대로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런 남자가 나중에 좀 나이가 지나면서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을 한두 명 만나면은 이제 자존감이 좀 밸런스가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등한 연애를 나이 먹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영화 속에서 그런 그 미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격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계급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멜러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강북 멜러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강북 멜러를 8, 90년대에 너무 잘 찍었던 분이 배창호 감독이시거든요. 그래요? 네. 실제로 강북이었던 공간들, 약간 강북과 강남은 좀 다른 도시처럼 느껴지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제욱하고 승민으로 이렇게 대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녀는 초반에 이 주인공이 서연은 초반엔 정릉 강북에 살다가 후반에는 그 개포동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 지금도 15년 뒤에 오는 거 보면 어디 사냐고 그러면 지금도 개포동 산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공간의 이동이나 이 배치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마지막 순간에 다시 본인이 있는 공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데 그 택시는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도 죽이죠. 그 택시 또 맞는데 진짜 맞고 이제 저는 그 이입하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이입을 다른 쪽이 하실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진짜 팔짝 끼고 보실 줄 알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차라리 맞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거지 그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면 맞고 싶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그러니까 그건 진짜 진짜 느끼셔야 돼. 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라고 주장하시지만 진짜 저는 그거 보면서도 진짜 이분이 공간을 진짜 잘 쓰는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생충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반지하라는 공간을 너무나 적절하게 쓴 영화가 건축학개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강북에서 서현이 살 때에는 번듯한 그냥 보통 집에 살았는데 자리 이동을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반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도 비싸니까. 네, 거기도 비싸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하려면 여기 오면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그거를 딱 보여주는 기가 막힌 설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려가면서 그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커튼을 달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맨날 하이에나처럼 오는 그 선배들과 얘는 또 오피스텔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막 펜티엄 일기가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일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간으로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 건축가 결혼해서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 휜 대문을 붙잡고 우는 장면이에요. 생각하거든요. 엄마. 네. 그래서 그게 강남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안 되죠. 그런 대문도 없고 그때 얘가 이제 막 화나고 그때 막 가짜 명품 티셔츠 뭐 이걸로 막 게우스 때문에 막 엄청 속상하고 할 때 발길이 뻥한 그거가 그대로 화석이 돼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분노가 형태가 변한 걸로 보여지고 그게 녹슬었다는 얘기는 그게 막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건데 그때 자기가 나이 먹어서 보니까 엄마한테 준 상처가 미안한데 되돌릴 수는 없는 막 이 안 돌아가는 거 같고 막 슬퍼하는 걸 보면서 너무 거기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울에 이제 집들이 다 그렇게 철문인 경우들이 많고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대문들이 별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집들은 재벌집이죠. 요즘에 대문 있는 집은 재벌집. 그렇군요. 네. 기생충 영화에 대문 있는 집은 부잣집이잖아요. 대문을 뭐 심지어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열고 들어가야 되는. 대문은 부의 상징이에요, 이제. 그렇군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건축가의 일상이라고 그럴까? 사실은 그걸 굉장히 영화가 잘 묘사하잖아요. 엄청나죠. 좋은 영화들 보면 이제 그 극중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직업이 뭐라고 설정했을 때 그 직업이 굉장히 리얼리티가 살아있다고 그럴까? 이 영화는 어떤가요? 100%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그럼 책상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주무시고 막 이러세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밤을 새고 이래야 되니까. 밤새서 일하고 뭐 신문지 깔고 자고 그런 거 아주 다반사였고. 아니 건축가는 아무 데서나 자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옥상에서도 자고 책상 위에서도 자고. 저희는 잠깐 기절했다고 표현하죠. 그 보통 미국 영화에서는 건축가들이 되게 돈 많은 사람한테 자기 여자를 빼앗기는 주인공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가요? 네, 은밀한 유혹 이런 영화. 거기서 건축가. 건축가였거든요. 남자주인공. 데미 무어의 남편 되는 사람이 건축가인데 결국에는 회장님한테 자기 여자 뺏기고 주로 보면은 약간 재능 있고 똘똘한 사람인데 찌질하게 맨날 자기 여자를 못 지키는 이미지로 나와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찌질한 이미지로 나온 게 이 건축가 결혼이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건축가들은 뭐 한량에 뭐 돈 많고 시간 많고 제가 그래서 정말 보면서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됐던 게 신사의 품격 같은 드라마.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돈 많으신 분들의 오더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지 뭐 거기서 뭐 막 엄청나게 막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리얼리티가 살았던 것 같아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서 고고학자는 저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비슷한 부분이. 비슷하죠. 이 초반에 보면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승민이가 이제 자기가 일하는 건축사 사무소 대표한테 새로 한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날아가듯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건축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건축주를 상대하는 어떤 뭐 노하우요? 노하우나 비법 같은 게 있으실 텐데. 그거는 이제 건축주마다 다르죠. 이 사람은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층형 건물이 있고 고층 건물이 있거든요. 그럼 저층형 건물 옥상을 이 건축가는 옥상 정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건축주를 설득할 때 이 옥상 정원을 만들면은 여기 사람들이 쉬고 좋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 옥상 정원 위에 있는 사람들의 렌트비를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딱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 사람이 듣고서 수용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 단체장한테 설명할 때의 말과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의 말이 약간 포컬 포인트가 달라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사실 뭐 뉴욕 이야기 하시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걸 원래 1층이 있는 데다 2층을 새로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로 결합시키는 건데 허스트 빌딩처럼 원래 있던 빌딩이 위에 이렇게 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관점에 뭐 전환이 너무 급격하다고 그럴까?
그런 일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모든 건축가의 커리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수시도와 그림을 펜스하고 이렇게 막 설레게 만들고 그것도 그렇게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거고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최종적으로. 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저거 짓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뭐 엄청 비전을 제시하지만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득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저 역시 그래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좋은 실무를 쌓고 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제일 좋은 건축이라고 믿는 거를 설득하기 위한 백업을 하려고 만드는 것들인 거예요. 다. 그 모든 경력과 이력과 경험과 이 모든 게 모여서 지금 그거를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와 여러 인간들을 위해서 이게 제일 좋은 형태인데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아무도 그 아이디어를 사지 않죠. 그렇겠네요. 유현준 교수님처럼 프레젠테이션 하면 다 설득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공사비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득한다는 거가.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찬 속도와 기가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영화에 등장하는 그 서연이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싹 밀고 깨끗하게 지어줘라고 했다가 심지어는 건축주가 이 건축가를 옛날에 알고 있는 사람이고 친하게 그리고 현재 왔을 때 돈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또 중간에 계획을 바꿔서 증축해달라고 하고 이런 건축주라면 어떤 느낌이세요? 최악이죠. 옛날에 내가 좋아했으니까 봐주는 거지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재건축을 하든지. 그리고 사실 리모델링이 설계가 더 어려워요. 그게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현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혼자 독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협연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설계비도 더 비싸요. 이 리모델링 설계비가. 그리고 실측하는 데도 엄청나게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뜯어보기 전에는 철거해서 뜯어보기 전에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제 이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짓는 집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이 영화하고 정말 딱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자는 이 남자한테는 지워버리고 싶은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지워버리고 신축을 하든지 뭐 그러고 싶었던 건데 이 여자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그 상황을 그 리모델링이라는 걸로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 여자를 이해를 하려면 이 여자의 과거부터 살았던 집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고서 그 옛날에 뭐 놀았던 수도가라든지 아니면 키 쟀던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 여자를 사실은 정능에서 이해했던 거하고는 다른 깊이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해를 하고 알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봐요. 리모델링을 하면서부터. 또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본다면 사실은 어린 시절 20살 때 그냥 철없던 시절에 그냥 상대방의 짐을 지어준다고 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배수 씨가 그래서 이렇게 주잖아요. 배수 씨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형태로 구현했다고 보면 또 그것을 어떻게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그것도 2층 집인가? 맞아요. 마당이 있고 뭐 그런 집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약속을 지킨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의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이거가. 그래서 각자의 다른 인생으로 성장을 했고 둘이 다시 모여서 앙상블을 이루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이 부족했던 부분들,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확 만들어주고 남자는 또 미국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과거의 트라우마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은 챕터 2로 넘어가기 어려웠을 텐데 많은 것들이 이제 이 남자 인생에서는 자기의 애환이 담긴 집도 재건축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유학도 가고 뭐 이런 새로운 여자와 시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딱 그 적정한 시점에 만나가지고 딱 해소하고 넘어가는 정말 잘 멋있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건축가이시기도 하지만 건축학과 교수이기도 하시잖아요. 영화에서 이제 건축학 개론이라는 수업 자체가 중요하고 교수 자체가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서울시 지도를 붙인 다음에 학교까지 오는 곳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둘이 일치하면서 처음 둘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교수님은 사실은 수업도 굉장히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 저요? 학교에서 이렇게
자주 쓰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으시다면, 뭐 개론이 아니더라도.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유현준 교수님은 홍대에서도 네.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냥 너무 셀러브리티로 생각해서 학생들이 네. 좋아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인 받으려고 하면 그런다면서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가끔 있는데 제가 이제 셜록 홈즈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에는 네. 교양 과목을 강의를 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제가 이제 교양 과목을 강의할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사람들 많이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주로 주었던 어떤 과제가 있다거나? 저는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과제를 줄 수는 없었고 그냥 대형 강의실에서 한 300명 정도를 이렇게 하는 강연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기서 하는 것처럼 로맨틱한 그런 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커플이 네. 탄생하지는 않았겠네요. 됐었을 것 같아요. 되게 네. 괜찮은 선남 선녀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제 수업에 3분의 1 정도가 미대생들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3분의 1이 경영대 쪽 사람들도 많이 듣고 공대생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네. 좀 탔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교수님이 모르시는 거죠. 네, 모르죠. 네. 그래서 일부러 고정 좌석제를 했거든요, 제가. 그 꼴 못 봐서? 아니죠. 고정 좌석제를 해야지 썸이 타는 거죠. 그런 건가요? 걔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 학기 내내. 그러네요. 네, 그래서 딱,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딱 어느 좌석에 앉는 아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조교한테 가서, 걔 무슨 과 누구냐? 딱 따면 되는 거잖아요. 강의실이 아니고 뭐 사랑의 유람선이네요. 네, 그런 걸 기대했었어요. 그걸 많이 하라고 권장도 하고 그랬는데. 네. 가변 공간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영화에서 세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명의 성난 사람들 이런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배심원들 얘기인데 네. 배심원들이 처음에 이제 서로 이제 이견 있고 막 이러면서 점점점 힘들어지는 어떤 과정을 스릴 있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트를 점점점 줄입니다. 실제로 조금씩 줄여요. 근데 관객들 입장에서는 눈치 못 채게. 근데 그것이 이제 좁은 공간에 똑같이 12명의 배심원이 있으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네, 시각적으로 압박감을 받겠죠. 이명세 감독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명세 감독님 M 같은 영화 보시면 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출판사 사장을 만나거든요. 일식집에 가는데 똑같은 일식집에서 만나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네. 그 일식집 세트를 줄여요. 점점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와, 기발하다. 이런 방식으로 건축가 입장에서 이렇게 가변 공간 같은 네. 것들 뭐 패닝룸 그때 한번 재밌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특별한 공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비슷한 건 뭐가 있냐면은 이 르네상스 때 투시도 기법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시도를 그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공간은 한 4m밖에 안 되는데 한 12m 정도 되는 재단의 깊이로 쫙 공간감이 있게 하는 거예요. 앞에 기둥들은 길고 뒤로 갈수록 짧아지게 해서 성당이 사이즈가 실제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이게. 그렇군요. 그런 기법을 막 쓰기는 해요. 오히려 현대에 와서는 반대로 재단이 더 가깝게 보이게 하려고 그 르코르비제 롱장 성당 같은 경우에는 역투시도로 만들어서 오히려 재단과 신자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게 한다든지 이런 기법들을 써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감들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과 힘을 압박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건축가들은 다양한 기법으로 르네상스 때부터 써왔던 것들이 있기는 해요. 진짜로 감독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걸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20년대 영화 중에 이제 너무 유명한 저는 이제 무성 영화 시대 최대급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도시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데 도시를 세트로 만들었어요. 거액을 들여서 세트로. 근데 도시에서 빌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이제 롱쇼트로 잡게 되는데 앞에 있는 빌딩과 뒤에 있는 빌딩을 실제 높이로 잡은 게 아니라 뒤에 빌딩은 일부러 확 작게 묘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원근감을 또 극대화시킨다고 그럴까? 이러면서 입체적으로 공간을 짜나가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 그런 거죠. 방법이네요. 미술 감독이 일단 1차적으로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영화 미술 감독 하시면 그 영화를 하셔도 진짜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아까 그런 거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찌질한 연애 이야기 같은 감정적으로도 이해하고 공간적으로도 이해하고 사실 제일 잘 만들고 싶은 거도 사실 SF 영화 같은 건 정말 만들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미래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미래 공간을 구상하고 아직 없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사실 건축가가 하는 일은 그러네요. 다 SF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장르를. 장르로 치면은 아직 안 일어난 것들을 미래를 상상해서 항상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서는 보면 실제로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럼 미래 공간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어떤 영화가 혹시? 그러니까 저는 SF 중에서 제일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블레이드 러너 2049. 전편보다도 더 좋았던 거가 전편은
인간과 안드로이드하고의 관계잖아요. 네. 인간과 비슷해지려는 안드로이드하고의 그 뭔가 이게 극복할 수 없는 평행 같은 마치 인간과 신하고의 관계 같이 네. 이게 되게 속편이 좋았던 게 인간이 있고 안드로이드 있고 그 밑에 AI가 나오잖아요. VR AI. 네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아직 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없으니까 이 안드로이드보다도 더 하등한 존재인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격이 하나 더 생긴 격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스토리가 딥해지더라고요. 그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안드로이드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고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하고 근데 이 AI, VR AI는 안드로이드가 되고 싶어서 누구 써가지고 싱크로 해가지고 막 키스하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몸을 갖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은 그 뭔가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기생충하고도 비슷하네요. 네. 네, 반지하가 있고 지상이 있고 더 밑에 지하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저희 사실은 파이아캐에서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아, 여기 진짜 제가 극찬하고 싶죠. 아, 그래요? 네. 아, 뭐라고? 네. 여기는 제가 며칠 전에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유심히 보셔서 사실 이제 여기 파이아캐에서 저도 이제 많은 친구들도 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확실히 건축과는 다르게 본다는 생각은 약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절대적인 물리량이 아니고 기억의 총합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식의 기억의 총합이 공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60평의 공간을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한 방에 쫙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60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동선을 엄청나게 꽈잖아요. 계단도 중간에 많이 만들고 그러면은 일단 시점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평면이 꾸불꾸불하니까 내 시야가 카메라가 계속 워크를 돌잖아요. 그리고 뭐 숨겨진 공간도 너무 많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60평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한 300평 정도로는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봐요. 야, 우리가 음식점 가서 시킬 때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투시도가 만약에 60평 한 통으로 되어 있으면 한 4-5장이면 끝나겠지만은 여기는 한 100장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그거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마돈나가 사인한 거 여기 있고요. 뭐 여기 무슨 비틀즈 무슨 공연 티켓 여기 있고 스토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쌓이는 하나의 스토리이고 그 스토리가 꼭 역사하고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뭐 수천 개가 깔려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300평이 아니고 한 3000평짜리 정도의 공간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네. 사실 파이아케란 이름을 지을 때 물론 이제 파이아케란 이름 자체는 그리스의 섬 이름인 파이아케에서 갖고 온 건데요. 근데 제가 스펠링을 바꾸면서 어려서부터 이제 비순환 무한소수인 파이를 좋아해서 앞에 파이를 붙였고 뒤에 이제 아키아라고 붙인 이유가 아키텍처하고 아카이브의 느낌을 제가 붙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제 딴에도 혹은 또 이제 그 봉일범 건축가라는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굉장히 생각했는데 그런 걸 또 바로 알아주시니까 정말 저는 딱 그 파이 같은 차오릅니다. 파이가 무한이잖아요, 거의. 근데 그런 느낌이 받아요. 이 공간은 정말 언베일링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가면은 거의 무한대로 계속해서 나오는. 사실 여기서 창간권만 뽑아도 책에서도 엄청난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책이 26,000권이 있고 거기 뭐 사인한 것도 뭐 수천 개고 뭐 소품, 스토리 이거는 그냥 박물관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이런 기법을 쓰거든요, 일본에서. 일본의 정원 디자인을 보면은 일본은 공간이 좁잖아요. 미국은 대륙이 넓고 미국같이 넓은 대륙에서는 시간거리를 단축하는 쪽으로 공간이 발달을 해요, 디자인이. 그래서 뭐 고속도로를 한다든지 비행기를 연결한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일본같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옛날 집들 가서 보시면은 들어가는 뭐 길이 막 되게 꼬불꼬불하게 들어가 있고 미로처럼 막 돼 있어요. 그게 보안상의 이유도 있지만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동선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중간에 브랜치로 나가고 막 숨겨진 공간도 있고 어디는 갔다가 다시 막다른 길에서 돌아와야 되고 일로 연결했다 저쪽으로 다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 진짜 거의 파이 같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이제 이 작업실 쓰게 된 게 4년이 좀 넘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가장 감격적으로 말씀을 너무 해주셔서 오늘은 정말 저한테도 기념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아니, 그 얘기를 듣자고 여쭤본 건 아니었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건축학개론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실은 그 건축학개론에 관한 얘기를 원래는 부탁만 드렸는데 네. 역시 언제나처럼 이렇게 쿡 찌르기만 하면 네. 이 공간에 관한 어떤 인간의 인식적인 방법부터 좁은 공간, 넓은 공간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또 이 공간에 대한 덕담까지 너무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네네, 저도 특별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